10시 48분. 이 가사를 오늘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들 때, 지금 상황이잖아. 지금 오늘 이 상황.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뭔가 보이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위험이 닥쳐오는 게 느껴지는데 얼마나 이게 두려운 상황이야.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고 돌아갈 길 없는 외로운 이 밤, 촛불도 꺼져가는 시린 어두운 방에서 슬픔마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당연히 슬프지. 지금 우리 슬퍼야 돼. 너무 속상하고 슬퍼야 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너무나 절망해서 더 이상 절망을 느낄 수조차 없는, 희망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절망이 느껴지는데 절망도 없는 절망의 세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말라버린 세상. 언젠가 오겠지, 봄눈이 내리겠지. 달려가 가슴 가득히 꿈을 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언젠간 오겠지, 봄눈이 내리겠지. 달려가 가슴 가득히 꿈을 담아라. 언젠간 오겠지, 봄눈이 내리겠지. 달려가 가슴 가득히 꿈을 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말 이 시를 지으신 정호승 시인의 시인데 정말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시는. 근데 얼굴이 너무 뽀대대해 보이죠? 살이 쪘어요. 살이 찐 것도 있고 지금 카메라 위치가 다 바뀌었어. 우리 김 작가가 내가 이제 상태가 너무나 이제 우울했는데, 우울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 방송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야. 막 너무 막 그 엉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점점 귀찮아지니까 이것저것을 막 여기저기 꼽아놓고 다 널브러져 있더라고, 방 상황이. 그래서 더 이제 방송하러 들어오면 더 답답하고 막 그랬었던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금요일날 우리 신랑이 같이 드라이브를 가재. 내가 이제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나는 방을 정리하겠다. 그래서 방 정리를 시작했어. 근데 방 정리를 시작하는데 같이 해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방을 다 깨끗이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나 마음이 좋고, 그래서 이제 여기 더 오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이후로 열심히 지금 성경을 하루에 2장씩 써. 기분이 너무 좋았고, 지금 하루에 성경을 지금 2장씩 쓰면서, 이게 방 정리를 이제 우리 김 작가가 쭉 도와주더니, 병이 난 거야. 계속 앉아갖고 논문 쓰느라고 몸도 많이 안 움직이던 사람이 막 짐을 막 나르고 그러더니만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병이 이제 났는데, 하여튼, 그렇게 애쓰고 있어. 근데 우리 어머님이 와가지고. 정말 우리 뽀로로 할머니?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소설 하나 쓰고 싶어. 내 스스로. 뽀로로 할머니와의 단판 뭐 이러면서 진짜 내가 이 소설을 하나, 영화를 하나 찍고 싶어. 내가. 근데 진짜 우리 김 작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엄마는 내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랑감인 아빠를 얻었다. 근데 이제 우리 딸의 남자친구가 정말 이제 저 세대가 원하는, 저 세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남친감이야. 생긴 것도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 못지 않아.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러나, 막 쌍꺼풀 눈썹 짙은 그런 애들이 아니라, 요즘 연예인들이 약간 선이 얇은 애들이잖아. 턱도 막 이렇게 갸름하고. 정말 이렇게 예쁘고, 그러니까 정말 예쁘고 참하고, 그러면서도 한없이 순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친구가에 대한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하는 그래서 이런 남자애를 데리고 왔더라고. 요즘에 막 그 데이트 폭력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그 남자애들이 막 그 자기 뜻대로 해갖고 여자애들 막 힘들다는데 우리 딸은 정말로 자기 남자친구를 너무 잘 만나왔어. 잘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내가 엄마가 이 80억 인구 중에 내 세대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신랑감을 얻었다라면 너는 지금 네 세대에서 최고의 남편감을 얻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하여튼 내가 우리 김 작가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지금 얼굴이 부어 보이는 게 아니라 살이 찐 거야. 얼굴에 살이 찐 거예요. 좀 붓기도 했는데, 이건 본질은 살이 찐 거야. 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요즘 여자애들은 참한 남친을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섬세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화가 나 있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 뭐 묻거나 따지거나 막 이러지 않고 우리 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주는 정말 너무 보기 드문 청년을 데려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얘가 아빠를 보고 자라서 정말 아빠같이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뽀대대 살이 찐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천연 그 보톡스를 맞아서 이렇게 주름이 다 펴졌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면을 연속 이틀 먹었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이 광복절이잖아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사실 이 광복절이라는 말, 나는 이 광복절이라는 말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미국은 독립기념일이 있어.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날인데 우리는 이 날을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랬더니만 웬 미친놈들은 이제 건국절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건국의 기틀을 다졌고 뭐 이제 이 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이런 이제 개소리들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광복절이라는 말은 빚을 되찾았다. 그래서 식민지가 원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빚이 꺼졌던 암흑기, 식민지 시대의 암흑기를 거쳐서 다시 빚을 찾은 날이다. 그래서 이제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는 이 광복절이라는 이름에 나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건국절이 나라를 새로 건국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새로 건국했다라는 뜻으로 건국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들이 말하는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 시기, 즉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거예요. 1920년에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 그 상해에서. 그런데 그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45년까지 있었던, 1920년부터 45년까지 있었던 그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그래서 이 미국의 이 그 점령으로 일제가 물러가게 된 45년 8월 15일과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48년 8월 15일이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건국절이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잖아.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읽자라고 했던 책이 있어요. 같이 읽자라고 했던 책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전쟁. 너무 충격이야. 이거 진짜 이거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1920년이라 1919년이군요. 아직 샤프리카에 안 올라왔어요. 신청했는데 좀 오래 걸리나 보네. 이 출판사에서 책을 안 주나? 일단 이제 도서관에 많다니까, 도서관에서 이거 빌려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망언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에서 망언들을 막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잖아.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더만. 이 책 보니까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었던 거야.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소위 이게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은 없었다. 그걸 홀로코스트 부정론이라 그러는데, 그 홀로코스트 부정론이라는 거를 펼친 놈들이 있더라고. 전 세계의 극우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홀로코스트가 히틀러가 그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홀로코스트는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그게 역사적인 재판까지 했더라고. 와, 근데 이게 극우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들이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그 많은 학살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관동 대지진, 일본에서 그 관동 대지진의 대학살도 없었다. 그 다음에 이게 위안부, 그 일본군 성노예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광주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시민군이 쏜 거다. 이런 주장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가 했더니, 야, 이거 뿌리가 나치였어. 뿌리가 나치들이야. 그래서 이 나치들이 곳곳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더만. 그래서 이걸 이 교수가, 이 박사가 이걸 역사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역사 전쟁이면서 기억 전쟁이다. 그들이 이 역사를 지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네타냐후라는 이스라엘의 그 총리가 무슨 주장을 했느냐 하면, 히틀러는 처음에 유대인을 학살할 생각이 없었다. 처음부터. 다 이렇게 내보내라는 명령만 있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학살하게 됐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 어쩌다 학살하게 됐느냐? 그게 이란에서 온 무슨 이슬람 그 학자한테, 이슬람 율법 학자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게 된 거다. 그러면서 그 이슬람 학자가 유대인을 죽이라고 시켰다.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의 주장대로라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광주 학살이나 제주 학살이나 여순 학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역사적인 뿌리가 이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더라고. 예. 그 부정론자들의, 그러니까 기억 부정론자들의 국제 네트워크가 있는 거야. 걔네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히틀러를 누가 만들었는지. 히틀러를 미국의 자본가들이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됐잖아. 작년인가 우리가 봤던 시리즈 기사에 나와요. 히틀러를 누가 키웠느냐 하면 미국의 그 자동차 재벌들, 미국의 석유와 자동차 재벌들이 그 히틀러를 키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히틀러를 키운 이유가 뭐냐면 얘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라고. 그래서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번져 있었던 노동조합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걸 히틀러가 했더라고. 얘가 유럽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나라에 다 노동조합을 없애는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그 히틀러하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둘이서 한 짓이 제일 먼저 노조 와해를 한 거야. 공산당하고 싸운다라는 명분으로 실제로 노동조합들을 와해시킨 거죠. 그러니까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서 히틀러를 대자본이 키웠다는 거야. 그리고 그 히틀러가 누구에 의해서? 소련에 의해서 제거당하잖아. 근데 여기서 스탈린이라는 이 존재가 그 히틀러랑 둘이서 처음에 친했더만.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처음부터 친해가지고 얘네들이 폴란드를 찢어먹기를 한 거야. 원래 폴란드가 한때 사라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진 폴란드를 찢어먹자. 그래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그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그 폴란드를 처음에 스탈린도 히틀러가 침공할 때 히틀러가 서쪽을 이 스탈린이 동쪽을 침공해서 그래서 폴란드 땅을 찢어서 우크라이나를 준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 그러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다 도와주다가 나중에 이 스탈린이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하니까 스탈린이
이제 히틀러하고 싸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 소련 사람이 2,800만이 죽은 거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게 소련이었고, 그 다음이 1,500만이 죽은 중국인가 그렇더라고. 실제로 우리 조선인은 많이 안 죽었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총알 바지로 나가서 우리는 수백만이 죽었다라고 기억했는데 2차 대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었던 거야, 조선 사람이. 그리고 일본군이 300만이 죽었다는 거야. 일본군이 300만 명이 죽었는데 그걸 전부 다 우리는 가미가제 특공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초계와 같이 죽은, 이렇게 알고 있잖아. 거짓말이었어. 그게 거짓말이었더라고. 난 몰랐는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일본인 아사 사건 알고 있었어? 일본 군대가 45년도에 동남아의 모든 기지에, 모든 섬에, 동남아 남태평양의 모든 섬에 이제 나가 있었잖아. 이제 배치돼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패전 선언을 하잖아. 일본의 국왕이. 그러면서 전쟁이 이제 끝나버린 거야. 그러자 일본의 국가에서 섬에 나가 있는 사병들이 200만 명 정도가 있었다는데, 200만 명의 군대가 나가 있었는데, 보급을 끊어버렸다는 거야. 보급을 끊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밥을 먹을 게 없었던 거야.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일본 군인들을 탈영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처형한 다음에 고기를 나눠 먹었대. 그걸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었대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일본인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탈영을 했다 그러면서 2명을 사살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군인들을 반란을 일으켰다고 죽였다는 거야, 어떤 사령관이. 그래서 그 부대에서 살아남은 한 군인이 그 사령관을 찾아가서 계속 질문한다는 거야. 그때 왜 죽였냐? 그 2명이 탈영했다고 죽인 이유가 뭐냐? 정말로 탈영했냐? 그러면서 묻는다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영화이고, 그 다음에 15년 뒤인가 그 후편이 만들어졌는데, 죽인 게 맞다. 그러면서 거기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일본군이 군인을 죽여서 그 군을 나눠 먹었다는 거야. 인육을 먹었대. 그 인육 사건, 이 책에 나와. 그러면서 일본 야스쿠니 신사가 자기네들이 보급을 끊어서 그렇게 죽은 180만 명의 아사자를 180만 명이 아사했대요. 180만 명의 일본군이 굶어 죽었대. 초계와 같이 가미가제 특공대로 죽은 게 아니라 180만 명은 굶어 죽었다는 거야. 굶어 죽기 전에 사람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야. 그런 얘기가 여명운동자에 나와요?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는 여명운동자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거기 인육 먹는 얘기는 몰라. 최재성이 여명운동자에서 인육을 먹어요? 근데 최재성은 일본 군대로 갔다가 탈출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역사 왜곡이지. 예. 뱀을 잡아먹었는데 사람을 잡아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인육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뱀을 잡아먹었을 거야, 아마. 최재성이 다른 사람이 인육 먹는 걸 목격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러니까 인육을 먹었던 건 맞대요. 일본군에서, 이 가장 약한 병사들을 죽여서, 예, 사람을 잡아먹었던 게 맞대. 부시 미 전 대통령이 2차 대전 때 일본군에게 인육으로 먹힐 뻔했다. 오가사와리라 제도에서의 참극 2005년에 기사도 있었구나. 실제로 그랬는데 그렇게 인육을 먹지 않은 군인들은 180만 명이 굶어 죽었대. 그래놓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한 짓이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름다운 청춘들이라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덮어 씌워가지고 야수꾼이 신사에다가 굶어 죽은 그 사람들을 모셔놓은 거래. 그래놓고 거기다가 맨날 공물을 바치면서 그런 미친 쇼를 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 악마가 따로 없었던 거죠. 너무나 진짜 너무 어이없는 일이야.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육을 먹은 사건들이 1900년대에 여러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해에서, 그러니까 북해까지 올라갔다가 고립된 배 안에서 사람들을 이제 인육을 먹은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2차 대전 때 동남아에, 남태평양의 섬 중에는, 그런 식인 문화가 남아 있었다. 불과 70년까지도, 식인 문화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일본군이 180만 명이 굶어 죽었고, 이 굶어 죽기 전에 사람의 고기를 병사의 고기를 먹은, 그니까 아마 일본군만 먹었겠어. 섬 사람들 다 잡아먹고, 나중에 일본군을 잡아먹었겠지? 좌우지간치 그런 이야기들이 이 기억전쟁의 책 속에 나오더라고요. 나 너무 충격이었어. 무엇보다, 이 극우들의 네트워크, 이 극우들의 이 네트워크가 너무나 충격이었고, 요새 이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이 세계에 조직적으로 있다라는 거. 이게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2000년대, 2005년경부터 갑자기 미친놈들이 나타나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막 위안부에 대한 망언들 하기 시작해. 일본에서도 극우 망언이 2005년경에 시작이 돼요. 예. 그런 극우 망언들이 나오게 된 시점이 요 극우 네트워크의 움직이는 시점하고 똑같이 일치가 돼. 모든 이 극우 네트워크가 2005년부터 이런 망언들을 조직적으로 하더라고. 이게 하나의 흐름이야.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 만에 이 세계가 이 꼬라지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기억전쟁이란 책인데요. 예. 기억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어떻게 가해자들이 자기를 피해자로 만드는가. 그 내용이 너무나 리얼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예. 정말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기억전쟁을 좀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순 사건을, 이 여순에 대해서도 이게 계속 빨갱이들의 준동, 즉 공산당 얘기 오늘 또 했어. 오늘 윤석열이가 공산당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공산 어쩌고,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진보를 빙자한다는 둥, 그러면서 공산당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망언으로 이 자기네들의 반대하며 공산당이다라는 그런 이제 누명을 씌우려는 거야. 이런 공산 전체주의, 군부 전체주의, 군사 독재 전체주의여서 그 전체주의나 공산 전체주의나 나쁜 거죠. 나는 공산당이 없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공산주의가 전체주의였다는 걸 부정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예. 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전체주의가 뭐냐. 전체주의란 국가가 공권력을 자기네들 맘대로 임의대로 행하는 게 전체주의예요. 지네 맘대로 자기 말에 반대하면 죽이는 거, 그게 전체주의야. 우리나라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전체주의였고 지금 윤석열이 전체주의이고 지금 윤석열이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라는 게 반대말이 뭐야?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반대말이 전체주의이고,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 전체주의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형식은 민주주의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 전체주의적인 비밀 경찰들을 동원해서 강압 정치를 했어. 그거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맞아요. 예,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맞고, 그리고 이 입법과 사법이 분리되어 있지 못했던 거, 이런 건 전체주의적인 요소야. 그러면 지금 실제로 전체주의는 누가 하고 있어?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게 전체주의야. 그런데 자기의 전체주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공산 전체주의라는 거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있었지만 공산 전체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였어.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냐 아니냐의 구분 기준은 뭐냐면 사법부가 분리 독립되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엄격하게 독립되어 있느냐. 특히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법부는 반드시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전체주의인 이유는요. 바로 뭐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시켜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전범 기업들에게 그 돈을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죄. 이거 전체주의예요. 대법원의 판결을 대통령이 무시하고 그 다음에 제3자 변제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 재벌들한테 돈을 삥 뜯어서 이걸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강제로 나눠줬단 말이야. 안 받아가니까 법원에다가 송치를 시켜놓고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법원에서는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서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피해자가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거절하면 제3자의 돈을 법원이 받을 수 없다가 민법에 나와 있는 법이야. 그런데 이 공탁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민법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판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법을 무시하는 행동,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동, 이거는 전체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사법부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잖아. 응?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전체주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이 원세훈을 그 가석방한 거 이게 불법이더만, 위법이더라고. 이미 세운 과거의 형량을 핑계 삼아서 지금의 형량을 깎아줄 수 없대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그렇게 원세훈이가 1년 반짜리 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그걸 다 살은 거를 더하고 더해가지고 형기를 다 80%를 채웠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원세훈이를 풀어준 거야. 이게 위법이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했고 민법을 부정하고 그리고 지금 위법한 사면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전체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행동을 한 거야. 이거는 전체주의예요. 지금 감히 윤석열이 공산 전체주의라는 주장을 폈는데,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은 그 사회과학 용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체주의에 대한 단어 설명에 보면 윤석열처럼 사법부를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움직이면 이게 전체주의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거나 이걸 부정한다라면 이건 전체주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윤석열의 행동은요,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불법, 이거 그리고 위헌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은 삼권 분립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의 행동은 명확히 위헌이에요. 이 위헌은 탄핵 사유이기도 합니다. 예, 탄핵 사유이기도 한데, 자,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강신업 사건이 있어. 강신업이라는 애가 무슨 김건희 팬클럽이었대. 그런데 이제 그 강신업이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출마를 했는데, 그 이제 청와대 무슨 사회수석이 출마하지 마라. 출마를 좀 사퇴하라고, 후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녹음 파일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회수석이 했던 말이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년 총선을 윤석열의 얼굴로 치러야 되는데,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강신업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김건희가 논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강신업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 말은 뭘 얘기하냐. 지금
그 이건 지금 청와대 사회수석이야. 청와대 사회수석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청와대에서도 김건희가 문제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야. 김건희가 자신들의 최대 리스크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을 막 띄워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이름으로 치르고,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은 내년 총선 끝나면 용도가 폐기되는 거야. 내년에 윤석열은 총선이 끝나면 윤석열의 용도는 폐기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말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기네들이 당당하지 않다는 거야. 지금 청와대 사회수석 말에서 김건희가 논점이 되면 안 된다, 한마디로 김건희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게 다 드러날 거라는 걸 전제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총선이 끝나면 김건희 이슈가 터지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내년 총선 이후에 제거된다는 거야. 근데 내년 총선까지 최대한 띄워가지고 내년에 이제 그 총선을 치러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예, 과연 그렇게 갈지 아니면 이제 다른 간판을 내세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국힘당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민주당이 너무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위 송영길 돈봉투 안 받은 의원이 별로 없나 봐. 돈봉투 받은 의원이 그렇게 몇십 명이 있는 게 맞나 봐요. 근데 지금 그래서 누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의 그 꼬봉이 나와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그 선언을 하라고 막 강요를 했잖아. 그게 그 얘기더만. 돈봉투 사건 받은 애들, 너네가 모든 걸 지고 가라, 이런 뜻이었던 거래. 그러니까는 정당한 정당한 체포 동의안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그걸 또 반박하는 얘기라는 거야. 정말 꼴값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그까지 돈 받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8월이야. 아직 안 터졌어. 이거 벌써 송영길 돈봉투 사건 터진 게 지난 봄인데, 예, 지난 봄에 윤석열이 대일 외교 잘못해갖고 문제 터졌을 때 송영길 돈봉투 사건 터진 거잖아. 5개월을 지금 끌고 오는 거야. 5개월을 끌고 오는데 그 명단이 발표가 안 됐어. 왜? 내년 총선 얘네가 공천 받나 안 받나 보겠다는 거야. 공천 받으면 터뜨리겠다는 거지. 예, 공천 받으면 터뜨리려고 지금 명단을 안 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곧 소환한다. 송영길도 아직 제대로 소환을 안 했어. 송영길도 소환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게 한동훈이는 얘네가 공천을 받나 안 받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비리를 다 모아놨다더만. 민주당 의원들의 비리를 지금 이제 그 영포 빌딩에 있던 것까지 해서 다 가지고 이제 이 내년 총선에 후보가 결정되면 터뜨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라는 소설이 이제 들어왔어. 이건 소설 부분인데, 예, 하여튼 이건 소설이고, 예, 좌우지간 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 송영길한테 돈봉투 받아 처먹은 것 때문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다. 받으면 의미 있는 거고, 받았다는 걸로 부패했다는 거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서 처먹었다라는 게, 그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걸 모르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요. 2년 전이면 뭐가 있었던 때야. 2년 전이면 무슨 대법원장 무슨 김영란법이 있을 때야. 300만 원씩 봉투를 받아 처먹었으면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지. 그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쪽을 못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발생을 해도 쪽을 못 쓰고 있고, 지금 이제 이재명은 그 죽은 김 무슨 직원을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이게 선거법에, 이제 회담은 공개적인 토론회에 나와서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 토론회에 나와서 한 말은 다 선거법에 걸려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뭐 안면인식 장애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야. 하여간 근데 이 모든 과정은 지금 골마서 터지는 중이야. 사실 지금 민주당이 너무 고인물이고 근데 가장 최악의 경우는 정머시기가 남는 경우야. 제가 지금 뭐 정청래가 다음 유력한 당대표 후보라며. 정청래가 뭐 다음에 유력한 당대표 후보래. 나는 이재명이 가장 최악의 당대표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확실히 진짜 지하 밑에 B2가 있다라는 거. 예, 와 진짜 지하 밑에 지옥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정말 답이 없는 거야. 민주당은 정말 이게 답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총선은 정말로 불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민주당이 지는 것이 진보 세력이 지는 거냐, 아니 민주 세력이 지는 거냐,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이게 내가 볼 때는 지금 쟤네들이 완전히 다 터져야 돼. 국힘당이 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집권을 하고 그들이 완전히 자폭하는 상황이 온다. 예, 걔네들이 완전히 자폭하는 상황이 올 거다. 도리어 내가 걱정하는 건 쟤네들이 민주당을 과반으로 과반 내지는 뭐 55대 45로 나눠 먹는 거 아니야? 가장 최악의 상황은 그거예요. 차라리 국힘당이 완전히 먹고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려서 사실은 이제 재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마지막에 가서 이거 반반 나눠 먹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게 더 최악이야. 더 나쁜 거야 그게. 하여간 이제 선거를 통해서, 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바꾸고 뭐 나라를 바꿀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16년 해봐서 알아.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을 10년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며,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나는 16년을 했어. 내가 이제 이 16년을 해봤는데 정치 세력을 바꿔가지고 나라를 바꾸는 건 힘들어.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국민을 바꿔서 맨 처음부터 우리가 2007년에 처음에 망치부인이라는 존재를 만들 때 목표가 그거였어요. 밭을 갈겠다. 밭을 바꾸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나왔는데, 나는 밭을 바꾸기 위해서 민주당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결론이 지금의 저 목꼬라지인 걸 보면서 정말 민주당도 버려야 된다. 국힘당도 버리고, 국힘당은 관심도 없지만 민주당도 버리고 정말로 국민들이 정말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알게 하자. 그래서 우리 눈 뜨고 있을 때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뜬 눈으로 우리 생전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못 볼 수도 있어. 마치 저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장자나 좋은 세상을 못 보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 생전에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자, 안중근 장군이 자기 생전에 독립된 나라를 보겠다라고 싸웠을까요? 살아서 그걸 보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못했을 거다. 그 많은 윤봉길 의사가 내 생전에 내 나라가 독립돼서 잘 사는 꼴을 보겠다라고 싸웠을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가져야 돼. 오늘 우리가 광복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우리는 다시 독립운동을 시작한다. 오늘 2023년 8월 15일에 우리는 다시 독립운동을 시작한다. 지금 용산 총독부에 일본의 이 총리가 와 있는데, 일본의 총독이 와 있는데, 우리가 용산 총독부의 강압과 그 다음에 이 협박에 굴하지 않는, 정말 이세벨의 협박에 굴에 도망간 엘리야처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김인현의 3.1 독립운동을 선언했던 손병희 선생이 있었다라면 이 2023년 8월 15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산 총독부에 석종과 맞서 싸워. 석총독, 석총독과 싸우는, 새로운 독립군 부대를 만드는 심정으로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가 내가 살아서 내 나라를 좋은 나라 보겠다? 그 마음을 접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번에 딱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내 평생 좋은 나라 보기 위해 싸웠는데 이 꼬라지밖에 안 됐구나 싶어서 내가 로뎀남으로 도망갔었거든. 내가 마음을 바꿨어. 내가 내 생전에 보겠다라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 내가 살아서 어떻게든지 살아가지고 내가 내 나라의 좋은 꼴을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맘먹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아니구나. 내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독립투사들이 살려고 했느냐? 살아서 독립된 나라를 보기 위해서 싸웠냐? 아니라는 거야. 내 목숨을 바쳐서 독립이 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싸웠기 때문에 독립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똑바로 봐야 되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진짜 이순신 장군의 마음처럼 죽고자 하는 자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 내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랬잖아. 우리 스스로 자살하지 말자. 진짜 비겁하게 자살하지는 말자. 우리 스스로 진짜 자살하고 싶잖아? 장렬하게, 용산 총독부 앞에 가서 그렇게 싸우다 죽자. 내가 살아남자라고 얘기했던 건 절망해서 자살할까봐 했던 얘기거든? 더 이상 죽고 싶다 있다는 얘기 하지 마. 우리 더 이상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죽고 싶다라는 얘기 할 상황이 아니야, 시발. 죽고 싶으면 멋있게 죽자고. 괜히 찌질하게 뛰어내리거나, 뭐 약 마시거나, 뭐 목 매달거나 그렇게 죽지 말고, 우리 죽을 거면 멋있게 싸우다 죽자고. 우리에게 허용되는 죽음은 전사밖에 없어. 전쟁에서 죽는 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맞서 싸우는 거야. 공산 전체주의가 어쩌고.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야, 씨발! 그러나 민주주의자야. 나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전체주의를 떠벌리고 있는 저 용산 총독부하고 싸우다 죽기로 결심했어. 아, 씨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한 번은 죽는데, 싸우다 죽기로 내가 결심했다고, 내가 다시는 공산주의 어쩌고 협박하지 말랬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앞으로 우리가 용산 총독부의 만행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와 독립, 자주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우리 솔직히 다 죽고 싶었잖아. 정말 죽지 못해 살았잖아. 하루하루가 괴로웠잖아. 그래. 그 마음과 마음을 다 모아. 야, 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어. 제발 죽여달라는 거야. 니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야.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죽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야. 한번 죽여봐. 한번 죽여봐. 어떻게 되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로뎀나무 아래서 엄살 피우고 누워있어서 죄송합니다. 그치만 저의 휴가는 3일이었어요. 여러분, 저 3일밖에 못 쉬었어요. 3일 쉬자? 갑자기 우리 시어머님이 들이닥치시는 바람에 4일 동안 우리 시어머니하고 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쉬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의 우울증을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어머님의 우울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 우울의 본질을 들여다봤고, 칠레 국민 120만 명이 모여서 극우 나치 정부를 몰아냈다. 언제 말하는 거예요? 뭐 내가 쉬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울 치료. 맞아요. 거울 치료. 거울 효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내 우울증의 본질을 들여다봤고, 결국은 내가
꿈꾸는 나의 이상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될 국민들이 너무나 탐욕스러워서 내가 이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없겠구나라는 절망감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아니 우울 증상이 나타났어. 물론 이제 이 지금 내 상태에는 갱년기라는 신체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나의 이 심리적인 상황이 결합된 거였는데, 내가 이 갱년기는 바꿀 수 없지만 신체적인 조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의 상황은 바꿀 수 있겠다. 결국은 내가 죽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죽고 싶다 말할 때가 아니야. 그래? 그러면 죽어야지. 어떻게? 싸우다 죽어야지. 죽기로 결심한 군사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기로 결심한 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어요. 이제까지의 모든 전쟁사에서 죽음을 각오한 군사들을 이긴 상대방은 없어요. 예. 우리는 이제 싸우다 죽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마음으로 용산 총독부와 용산의 힘 총독부와 싸우다 죽겠다라는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된다. 제 말이 맞죠? 예. 내가 어떻게든지 못 본 척 해보려고 그랬거든? 못 본 척하고 그냥 죽은 듯이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이번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이제 막 이제 환청까지 들리는 거야. 이제 환청이 들리면서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한약을 지었단 말이지. 이제 약을 지었는데 그 한의사 선배가 그러는 거야. 한번 잡혀가 봤잖아. 밥 새끼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문득 떠올랐어. 맞아, 씨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잡혀갔을 때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았어. 이제 이 휴대폰도 끊고 가서 책도 좀 읽고 운동도 좀 하고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근육을 좀 키울 수 있겠구나. 그때 내가 2달 하고 한 25일인가 살다 나왔는데, 그때 우리 누구였어? 여기 우원식 의원이 그러더라고. 에이, 3개월도 안 살고.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이제 3개월은 빵으로 쳐주지도 않는다. 빵사리로 쳐주지도 않는다. 막 그러더라고. 되게 기분 나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너무 짧았어. 그때 내가 너무 짧아가지고, 예. 밥맛도 괜찮아요. 그리고 막 콩밥 주는 줄 아는데, 콩이 비싸서 안 줘. 사실은 콩밥이 좋은데. 나는 지금 갱년기라서 콩밥을 먹으면 좋은데, 이 콩을 안 주더라고, 비싸서. 쌀밥 줘요. 백미밥을 주는데, 그 백미밥이 사실 건강에 안 좋은 거죠. 예. 반찬도 좋아요. 예, 단백질도 나오고, 그리고 막 채소도 충분히 나오고, 뭐 이렇게 커피도 다 사 먹을 수 있고, 예, 구치소의 생활이 나쁘지 않더라고. 예. 물론 우리가 불법 행위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때도 이명박 때도 내가 불법을 행해서 잡혀간 게 아니었어. 지네들이 선거에 질까봐 나를 잡아 넣은 거였지. 그래서 이번에도 또 나를 잡아 넣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어차피 나 죽고 싶었던 사람이야. 네, 이번에 이 일주일 동안에 내가 가만히 누워서 똑바로 누워서 죽어야지 생각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진짜 이제 내가 못 죽고 다시 왔거든. 그래서 죽임을 당해보려고. 내가 싸우다가 죽임을 한번 당해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러서면 지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지는 거야. 진짜 이순신의 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라는 그 명량해전을 나가서 싸우러 가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된다.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거는요, 단지 윤석열이 아니야. 단지 윤석열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 기업 전쟁을 읽어보잖아요. 내가 볼 때 여순도
철저히 기획사건이야. 여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 아니고 여순 학살이 나는 철저히 기획사건이라고. 여순에서 일어난 거 제노사이드야. 여순에서 일어난 것도 제노사이드고 제주도에서 일어난 것도 제노사이드야. 뭐 인종학살? 어떤 특정한 조건 좌파라는 이유로 죽인 거잖아. 그럼 제노사이드야. 그거 제노사이드야. 그래서 이게 1945년 이후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의 나치 세력이 주도하는 전 세계 극우판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이었던 거야. 이걸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유권자들이 제노사이드라는 게 뭐냐면 인종차별 학살을 제노사이드라고 그러더라고. 제노사이드에 대한 명칭은 어느 특정한 조건을 두고 그 조건인 사람들을 죽이는 걸 제노사이드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르완다에서 인종전쟁이 있었잖아. 그래서 자기하고 다른 인종을 죽였던 거, 그런 걸 제노사이드라고 얘기할까. 단지 집단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 그러니까 인종적인 조건을 가지고 죽이는 걸 제노사이드라고 하더라고. 인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교라든가 그런 특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갈라서 죽이는 거를 이거를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제주도는 제노사이드가 아니다. 제노사이드 맞지. 좌파라는 이유로 죽였잖아. 좌파라는 이유로 죽였기 때문에 제노사이드가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정말로 세계사를 다시 배워야 돼. 여기 우리가 모르는 세계사가 너무 많아. 절대로 언론이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이 극우 나치들의, 이 나치들의, 오래된 나치들의, 진짜 100년 된 나치야. 나치가 100년이야,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가 생긴 게 100년이야. 100년 된 나치들이 지난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학살을 저질러 왔는지 온 세계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온 세계가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들이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고 농락해 왔는가. 이거 분명히 봐야 돼. 우리가 진짜 이 100년 동안에 벌어진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바로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랑 똑같아. 내가 지금 완전히 그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목이 다 쉬었어. 이게 몇 년 만이야? 3년 만에 목 쉰 것 같아. 3년 만에 이렇게 목이 쉰 것 같아요. 좌우지간 내가 깨달은 건 뭐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내용 공부를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 본격적인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이 나치 100년 된 나치들의 세계 곳곳에서 벌인 대량 학살에 대해서 우리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대량 학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 유권자가 연대해야 된다. 세계 유권자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선거가 돌아올 때마다 극우 나치들을 무찌르기 위한 선거를 세계적인 운동으로 벌려야 된다. 그런 목표를 우리가 좀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이제 제가 그 2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드리는 개요였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 책에 보면 괴링이란 놈이 나오더라고. 난 괴링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 독극물로 자살한 괴링. 히틀러를 믿었을 뿐 독일인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나봐요. 예. 이 괴링이 누구냐? 예. 그래서 자, 인류가 그 문명사회를 이룬 뒤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왔다.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침략 행위를 비난했을 뿐 범죄로까지 보지 않았다. 전쟁의 통상적인 양상의 하나로 봤다. 이는 강대국들의 법학자들이 약소국을 늘 침범해왔던 역사를 지닌 자국의 입장에서 침략의 불법성을 모른 채 하거나 묵인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쟁 포로를 학대하는 것이 지금은 전쟁 범죄로 여겨지지만 예전에는 노예로 팔아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당연하다고 여긴 것과 마찬가지다. 전쟁 포로를
학대하는 게 지금은 전쟁 범죄지만 옛날에는 노예로 팔아서 전쟁 비용을 충당했구나. 나 이런 얘기 또 몰랐네. 뉘른베르크 재판이나 도쿄 재판은 전쟁 범죄의 책임을 막연히 국가에게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개인에게 죄를 묻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뉘른베르크 재판이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나왔다. 도쿄 재판도 마찬가지다. 지적되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책임이라는 단어,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다르더만. 이 책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동양과 서양의 책임자라는 말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야. 바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말의 책은 뭐냐? 실책의 책을 말하는 거래. 실책의 책을 말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책임자라는 건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담당하는 사람, 그게 책임자래. 그게 동양적인 책임자에 대한 개념이고, 우리가 책임자라고 부르는 그 개념이 서양은 다르다는 거야. 부름에 응하는 사람이란 뜻이래. 부름에 응하는 사람. 이거 누구야? 라고 부르면 왕이요! 그러면 나오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부름에 응답하는 자라는 게 그 서양식 개념이고, 그 책임이라는 동양의 개념에서의 말하는 책임이라는 건 잘못이 일어났을 때 그 잘못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게 책임자라는 거야. 정말 이 동양의 철학은 진짜 위대해요. 난 책임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이거 여기 나와. 책임이라는 단어의 뜻이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 그런데 소위 이제 이 책임, 그러니까 이 극우들의 특징, 극우 나치들의 특징은 뭐예요? 언제나 꼬리를 자른다는 거야. 이게 그 꼬리 자르기가 우리 국힘당에서만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 국힘당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이고, 극우 정권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래. 극우 정권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 꼬리 자르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마뱀 정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얘네들은 잘못된 일을 잘못된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자라는 말. 얘네들은 계속 하는 말이 뭐야?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 컨트롤 타워가 자기네가 아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얘기만 계속 하잖아. 그러면서, 그 서양은 이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란 개념이 없대, 서양은 아예. 그러니까 얘네들 처음부터 잘못은 자기 게 아닌 거야. 남 탓을 하는 거지. 전 정부 책임. 그래서 문재인이 사과를 해도 그 사과를 믿을 수 없대. 씨발? 지금 여가부가 주최한 행사에서 개망신을 떨어놓고 지금 윤석열이는 사과 한마디 없는데 전 정부 대통령이 사과했더니 사과의 진정성이 없대. 이런 씨발 것들을 봤나? 하여간 이게 제국주의, 소위 이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의 그 철학이 그 지금의 극우들의 네트워크에 퍼져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 생에 안 끝날 수 있어. 이게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 100년 동안 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로 잡는데 100년은 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 하나가 떠들다 죽으면 다음 사람이 또 떠들고, 그렇게 해서 춘추전국 그 시대가 400년이었어. 중국에 400년 동안 전쟁 시기가 있었거든요. 공자, 노자, 맹자, 장자가 그 400년 동안 태어났다 죽었어. 그 밖에 수천 명의 그 철학자들이 무엇이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인가 고민하다 죽어갔어. 그 사람들이 좋은 세상 못 봤다는 거죠. 그 뒤로 중국은 좋은 세상이었냐?
좋은 세상은 없었다는 거야. 인생에 좋은 세상은 없어. 그러나 언제나 악한 세력과 악한 인간과 선한 인간들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언제나 선한 인간들이 불리해요. 선한 인간들이 이 싸움에서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어. 왜? 선한 인간들은 먼저 죽이질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인류의 역사는 악한 존재와 선한 존재의 싸움이었는데, 선한 존재는 언제나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수한 희생을 낳을 수밖에 없어. 그게 역사의 그 진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부활의 개념이라는 게 뭘까? 환생의 개념이 뭘까?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과 이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환생은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나는 같은 부분이 있다고, 공통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야. 부활을 하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야.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원수를 사랑했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야. 이 환생이라는 것도 뭐예요? 내가 이번 생에서 제대로 잘 살아야 다음 생에 좋은 존재로 태어나는 게 환생이야. 같은 건 뭐냐? 이번 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번 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우주의 질서에 맞게. 우주의 질서는 뭐야? 뺏어라, 죽여라, 강간해라가 아니라 나누고 사랑해라. 나눠 먹고 사랑해라. 그게 우주의 질서야. 모든 동물들이 하는 게 나눠 먹고 사랑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도 나눠 먹고 사랑하는 건데, 그 나눠 먹지 않고 뺏어 먹으려는 자, 죽이려는 자, 강제로 강간하려는 자, 그들이 언제나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그들을 악인이라고 분명히 지칭하는 거야. 그런데 지난 500년 동안에 이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명백한 평가를 못하고 있었어. 특히 우리나라 같이 식민지 상태였던 나라들이 이 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간접 지배를 70년 동안 받아온 거야. 194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75년 동안의 간접 지배를 받아오면서 제국주의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그동안 못 해온 거예요. 부활의 나라 북한, 여기서 또 그 흐름을 깨고 있어. 그래, 북한이 우리나라 언론에 막 총 맞아 죽고 막 찢어 죽이고 막 폭탄 터뜨려 죽였다는 사람들이 번번이 살아나와서 부활한 사람들의 나라, 거기가 천국이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다 우리나라 이 조중동이 만든 거 아니여.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총 맞아 죽고 폭탄 맞아 죽고 막 공개 처형당했다 그랬는데, 뻔뻔히 그냥 살아나갖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북한은 천국이 틀림없어. 죽었다는 사람이 부활해갖고 돌아다니는 게 천국이지 뭐여. 자, 여기서 진정을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좌우지간 우리가 이번 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죽인 자들이 누군지를 기록하는 자가 되자. 기억하고 기록하고 살아남은 자는 증인이 되자. 그래서 지금 이 역사 전쟁, 기억 전쟁을 벌이는 이 극우 네트워크가 이 미디어라는 이 기구를 통해서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고, 마치 유대인 수용소를 미군이 해방시킨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저 미디어들의 그 최면에서 깨어나서 정말 전 세계 유권자들이 진짜 이 전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야? 나치가 일으켰지. 나치를 키운 자들이 일으켰지. 왜? 전쟁이 돈이 되거든. 전쟁이 돈이 돼. 무기를 일단 1차로 팔아먹어. 무기를 팔아먹어서 돈이 되고, 그 다음에는 무너진 지역을 재건하면서 돈을 벌어. 그러니까 어떤 놈들에게는 전쟁이 돈벌이 수단이야. 그런데 그 전쟁이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파괴되는 건 뭐야? 뭐만 파괴돼? 우리의 생명과 재산만 파괴되는 거야. 서민들, 가난한 유권자들의 생명과 재산만 파괴되는 거지, 부자들의 생명과 재산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유권자들이 그 유권자를 보터라고 그러냐? 그 보터예요? 유권자가?
보터 오브 더 월드, 월드의 이 보터들이 전 세계, 이 홀 월드의 보터들이, 투게더, 위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위드 하트! 마음을 모아서, 위드 소울! 마음과 영혼을 다 모아가지고, 전 세계에, 보터들이 모여가지고, 이 극우 네트워크, 역사를 왜곡하고, 기억을 조작하고,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들의 희생으로 돈을 버는 자들의 장사를 끝장을 내는, 그런 새로운 세계사를 우리가 지금부터 써야 된다. 그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세계의 지도자로, 세계의 책임자로 이제 일어서는 상황이야. 나중에 이제 살짝 지금 이 상황을 기억했다가 얘기해 주길 바래. 2023년 8월 15일에 우리가 전 세계 유권자들과 더불어서 잘 모를 테지 이제. 근데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결의를 한 거야. 잘 몰랐겠지만 이제 결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전 세계의 유권자들이 이런 극우 나치 네트워크와 맞서 싸워서 우리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정말 우크라이나처럼 희생당하지 맙시다. 우크라이나에서 미디어에 속아갖고 잘레스키 만들었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농민들 다 죽게 생겼어요. 예, 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들은 프랑스 말로, 독일어를 하는 사람들은 독일 말로, 스페인어를 할 줄 알면 스페인 말로 전 세계에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 세계 유권자들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지난 100년 동안 이 나치를 만든 이 자본이라는 괴물이 사우론이 됐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시리즈를 한번 꼭 보길 바래요. 이 지난 100년 동안 이 사우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 그래서 이 사우론들이 모든 미디어를 장악하고 그 오거들을 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마이 프레셔스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든 거 아니야. 골룸으로 우리를 다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러나 우리는 정말 평화 원정대가 돼서, 평화민주 원정대가 돼서 평화와 민주주의, 전 세계의 평화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의하는 거고, 우리는 그 책임 단체다. 우리가 책임 집단이야. 중국을 움직이는 게 1억 명의 공산당원이라는 거 아니야. 세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맡겠다라고 지금 우리는 손들고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또 잠깐 뻥을 좀 치고 썰을 좀 푼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책임이란 단어, 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개인에게, 뉘른베르크 재판이나 도쿄 재판은 전쟁 범죄의 책임을 막연히 국가에게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개인에게 죄를 묻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뉘른베르크 재판이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나왔다. 도쿄 재판도 마찬가지다. 이 도쿄 재판은 굉장히 미국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치러진 거죠. 지적되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적 문제를 지녔다는 지적을 맡았다. 잠깐만요. 법률적인 문제를 지녔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시 말해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적용된 평화를 깨트린 죄와 인도주의에 반한 죄는 그전까지는 없던 법조항이었다. 그렇다면 뉘른베르크 재판은 없던 관련 법조항을 새로 만들어 지난 범죄를 다스리는 소급 처벌을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이 나치 범죄를 옹호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논리야.
자, 소급 처벌을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쟁이 끝난 뒤 만들어진 사후법에 따른 소급 처벌이 아니냐? 이게 이제 그 나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이에 대해 뉘른베르크 재판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재판의 법률적 근거로 부전 조약을 꼽는다. 이 조약은 미 국무장관 프랭크 켈로그와 프랑스 외무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 두 사람이 적극 나서서 맺어졌기에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고도 불린다. 1928년 8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15개국 대표가 모여 체결했다. 국제 분쟁이나 외교적 갈등을 힘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자는 것이 이 조약의 기본 이념이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포함한 63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오늘날에 이미 상식으로 굳어진 원칙, 다시 말해 함부로 전쟁을 벌이면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원칙을 국제사회가 부전조약, 즉 안입을 싸울 전 이런 조약을,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조약이라는 이름 아래 합의한 최초의 조약인 셈이다. 전쟁을 포기하라는 뜻에서 전쟁 포기 조약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 만에 이 조약을 맺은 거야. 하지만 전쟁을 함부로 벌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했을 뿐 조약을 어길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빠졌다는 한계를 지녔다. 실제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잇는 추축국들이 침략 전쟁을 벌였을 때 말로만 비판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전쟁 초반에 부전조약에 바탕을 둔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전쟁이 끝나고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국제 군사재판이 열렸을 때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맞서 전승국들이 부전조약을 법률적 근거로 내세운 것은 그나마 이 조약이 최소의 효용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변호사들은 부전조약은 선언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라며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법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 소급 입법에 따른 위법한 재판이라는 비판이었다. 로버트 잭슨 수석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은 이렇게 반론을 폈다. 독일이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할 때 그 침략 전쟁이 부전조약이라는 전쟁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은 독일 지도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테니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소급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 그 침략 전쟁이 부전조약이라는 전쟁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은 독일 지도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소급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뉘른베르크 재판이 법적 근거 없이 제멋대로 전승국들이 승자의 재판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가 문을 열 시점에서 이미 있는 국제법에 따라 침략국의 전쟁 범죄를 다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급 입법 지정에 대해 서구 지식인들의 다수 의견은 문제가 없다는 쪽이다.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1951년, 또 인간의 조건 1958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1963년에 등으로 알려진 독일 출신 정치 이론가 한나 아렌트는 소급 입법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아렌트에게 전쟁에서의 정의는 법을 요구하고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이것은 사후법에 따른 소급적 재판은 아닌가라는 논의에 대한 아렌트의 대답에 잘 나타나 있다. 그녀는 제노사이드와 같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범죄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에는 정의 그 자체가 새로운 법률에 의한 심판을 요구한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갑자기 범죄로 나타났어. 그러면 정의라는 것 그 자체가 새로운 법률에 의한 심판을 요구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위의 논의를 비판했다. 따라서 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아렌트는 범죄가 저질러지고 거기에 헤르만 괴링 또는 아돌프 아이히만 같은 범죄자가 있다면 정의가 심판을 요구한다.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 사회의 조건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정의감이 상처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일본의 전후 책임을 묻는다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래요. 변호인들, 승자의 전쟁 범죄는 다루지 않는가. 둘째, 니른베르크 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부와 검찰부 모두 전순국 출신들로 구성됐기에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피고인들의 국적인 독일인 법조인 판검사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기에 승자의 재판이라는 한계를 재판부 구성에서부터 드러냈다. 니른베르크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독일인 변호사들은 모두 지난날 나치 변호사협회에 소속됐던 개운치 않은 전력을 지녔다. 이들은 승자의 전쟁 범죄는 이 법정에서 다루지 않는가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적은 터무니없는 지적은 아니다. 바로 지난주 글에서 살폈듯이 니른베르크 재판소의 법적 기반은 런던 협정이다. 정식 명칭이 유럽 추축국 주요 전쟁 범죄자 기소 및 처벌에 관한 협정 및 국제군사법원 헌장인 협정 체결 과정에선 전순국 지도자들의 전쟁 범죄 처리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 따라서 런던 협정문 문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독일 쪽 변호인들은 바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전순국의 입장에서 보면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했으니 패전국의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로 규정한 런던 협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하여튼 그 니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지금 법적인 주장들, 이런 주장들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현재 나치들이 이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논쟁이 끝나지 않은 거야. 지금까지도 나치에 대한 그 재판은 불공정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하지 않는 홀로코스트를 처벌했다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는 거야. 니른베르크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꼽은 승전국의 전쟁 범죄 가운데는 드레스덴을 무차별 폭격하고 1945년 2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45년 8월, 많은 비무장 민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이 말은 맞죠? 그리고 소련의 독일 점령 과정에서 특히 베를린에서 저질렀던 성폭행과 재산 강탈과 더불어 발트의 3국과 폴란드 영토를 상당 부분 자국 영토에 편입시킨 것도 전쟁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독일 변호사들로서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니른베르크 피고석에선 전쟁 범죄자들을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비판해 갈 것인가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독일의 침략 전쟁 그 자체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 학살 범죄에 집중할 것이냐는 논란이었다. 재판이 진행된 과정을 보면 전자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렸다. 로버트 잭슨 수석검사를 비롯한 검찰진은 300명이 넘는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음모 과정을 밝히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량 학살을 누가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는가도 물론 재판 과정에서 다루었다. 강제 수용소 운영과 유대인 학살 등 피고인 개별 범죄를 추궁하긴 했지만 검사들은 나치 정권의 침략행위 자체가 지닌 위법성에 집중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부분 이게 이제 어떤 얘네들이 지금 이제 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나치 극우 집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틀러가 당시에 히틀러가 그런 그 유대인 학살을 지시했다라는 명령서가 없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는 없었다라고 주장한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전두환이 광주에 학살 명령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광주의 학살에 전두환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 또 일본에서 강제로 그 위안부들을, 아까 강제로 소녀들을 납치해서 위안부를 보냈으면 강제로 시키는 거라서 명령서가 반드시 있어야 됐다. 그런데 명령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위안부는 없다. 그 논리. 똑같은 논리라는 거야. 전두환의 명령서가 없으니까 전두환의 범죄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서가 없기 때문에 히틀러의 죄가 아니라는 논리에서 나온 거래요. 일맥상통하는 극우 네트워크가 늘 쓰는
그러면서 문서로 입증해라 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그래놓고 자기네들의 주장은 문서로 입증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그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들의 증언은 왔다 갔다 하고 날짜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밀어붙인다는 거야. 그러면서 문서로 입증해라. 근데 지네들의 주장은 문서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이 피해자들의 증언만, 위안부나 강제 성노예로 갔던 위안부들이라든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피해자의 증언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유대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수법이 실증주의, 문서에 의해서 입증해라 이런 주장이래. 이것도 어디 나와? 이 기억전쟁에 나와. 와 진짜 국제적 씨발놈들이 많더라고요. 어머, 씨가 발을 내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씨가 발을 내려서 뭐 이런 뜻이니까 오해들 하지 마시고, 예, 하던 얘기로 마저 들어가면, 예, 그래서 히틀러의 건축가 슈페어의 회고록, 히틀러의 건축가로 일컬어졌던 알베르트 슈페어는 나치 전범자들 가운데 특이한 인물이다. 슈페어는 베를린과 뉘른베르크를 비롯한 독일의 주요 도시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공 건물을 지었다. 그런 뛰어난 능력 때문에 히틀러의 총애를 받았고 42년부터 45년 패전 때까지 히틀러 가까이에서 군수장관을 지냈다. 그가 군수장관을 지내는 동안 독일 점령지에서 독일 본토로 군수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노예 노동으로 죽고 다쳤다. 슈페어는 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 헤르만 괴링은 1893년부터 1949년에 살았는데 다수 피고들이 자신들이 패자이기에 승자의 재판에 끌려 나왔다고 여겼다. 하지만 슈페어는 비록 독재 체제였지만 그토록 끔찍한 행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그렇게 법정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건축만 했는데 그런 행위에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 사람 책임을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20년을 꼬박 감옥에서 보내며 슈페어는 회고록을 냈다. 영역본 그다음에 한글 번역본이 있는데, 예, 이 프리체는 24명의 피고들, 특히 히틀러에 이어 2인자 행세를 했던 헤르만 괴링이 전범 재판 기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세밀하게 적어 놓았다. 영역본 672쪽, 한글 번역본 955쪽에 이르는 두꺼운 책인데 이 책에서 이 프리체는 24명의 피고들, 특히 이 히틀러에 의해서 2인자 행세를 했던 헤르만 괴링이 전범 재판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세밀하게 요 회고록에, 슈페어의 회고록에서 적어 놓았다. 감옥에 처음 갇혔을 무렵 피고들 사이에 말을 주고받은 것은 엄격히 금지됐다. 마당에 햇볕을 쐬며 걷는 시간에도 서로 떨어져 있어야 했다. 전쟁 범죄에 대해 서로 말을 맞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요걸 뭐라고 불러요? 증거인멸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좀 지나자 피고들은 마당을 함께 거닐었다. 미군 감시병들은 멀찍이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슈페어의 글. 초기 신문 때는 피고의 외부 접촉이 차단됐지만 이젠 분위기가 느슨해져서 함께 마당을 거닐며 감시자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재판, 기소, 국제재판소의 효력, 불명예에 관한 마음 깊은 분노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마당을 돌며 듣고 또 들었다. 20명의 피고인 가운데 나와 입장을 같이 하는 이는 한스 프리체 한 사람뿐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자이스 이크바르트도 내 생각을 이해하는 듯 했다. 다른 사람들과는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시간 낭비였다. 글 끝에 슈페어가 말하는 내 생각이란 나치 히틀러 정권이 극악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1심으로 끝난 재판에서 슈페어는 징역 20년, 그와 생각을 같이 하며 재판에서 반성적인 태도를 보였던 한스 프리체 독일 라디오 방송국의 뉴스 부문 국장, 선전 담당자이자 해설가였는데 그 사람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하지만 같은 반성적 입장을 보였던 자이스 이크바르트 점령지 네덜란드의 국가 판무관은 교수형을 피하지 못했다. 슈페어는 20년, 그 다음에 프리체라는 사람, 한스 프리체는 무혐의, 그 다음에 자이스 이크바르트는 교수형을 피하지 못했다.
슈페어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독일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승자의 재판에 붙들려와 있을 뿐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회고록에서 헤르만 괴링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보자. 재판에서 히틀러의 통치를 어떤 시각으로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다. 괴링은 히틀러 정권의 일부 행위, 유대인 학살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삼가했지만 히틀러 편을 들고 나섰고 우리 피고들의 유일한 희망은 이 재판을 기회로 삼아 히틀러 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전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페어는 괴링이 재판정을 선전장으로 만드는 식으로 독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다. 슈페어가 괴링에 대해 쓴 글을 더 보자. 괴링은 승리자인 적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50년만 지나면 그의 시신은 대리석관에 뉘어지고 국가적 영웅, 순교자로 국민들의 추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지금 그렇잖아.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수감자들도 비슷한 꿈을 꾸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이고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며 예외는 없다고 괴링은 말했다. 변호를 위해 애를 쓰는 것도 소용없는 짓이란 주장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바이지만 괴링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자신의 변호에 힘을 쏟았다. 슈페어에 따르면 괴링은 책임회피, 교란작전, 부인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목숨을 건지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을 이어갔다. 다른 피고인들도 모든 죄를 히틀러에게 미루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괴링과 마찬가지였다. 전쟁 범죄에 관련된 서류에 서명이 들어있는 것을 검사가 보여주면 조건반사적으로 히틀러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슈페어는 군수 장관으로서 수백만 명을 강제 동원했던 데 대한 집단 책임을 선선히 받아들였다. 법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책임을 히틀러에게 돌리며 구차한 변명을 듣던 그는 너무 화가 치민 나머지 불쑥 당신들은 엄청난 월급을 받는 우편 배달부들이냐? 라고 외쳤다. 이 말은 당시 세계 언론에서 머릿기사로 보도돼 화제를 모았다. 이와 관련된 슈페어의 글을 보자. 나는 히틀러의 명령을 이행한 책임을 인정했다. 나는 군수장관으로서 모든 정부의 명령을 하부 조직에 전달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모든 지도부 인사는 히틀러로부터 받은 명령을 검증하고 판단해야 하며 지금 우리가 그 9월에 이제 여수에 갈 거잖아. 우리가 9월에 여수에 갈 건데 여수에서 이 책 어디 갔어? 동포. 네, 저쪽에다 갖다 놨나.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주철이 박사가 주장한 주철이라는 이 여순 연구자가 주장하는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는 이 책 속에 나온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그 군대는 상명하복을 해야 된다.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군대가 따라야 되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다. 당시 제주도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순 14연대의 그 항쟁은 이것은 정당한 항쟁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뭐 여순 사건 따로 관동 대지진 따로 다 개별적인 사건으로 봤잖아. 개별적인 사건으로 봤는데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나치와 일제가 미국하고 완전히 한 편을 먹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됐잖아. 처음부터 한 편이었던 거야.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폭탄은 떨어졌지만 처음부터 미국과 일본 군국주의와 나치는 한 편이었던 거야. 카스라 테프트 밀약에서부터 미일은 한 몸이었고, 그리고 이 독일의 나치를 키운 게 미국의 대자본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지난 100년 동안 공범이었던 거야. 지난 100년 동안 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 나치는 공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지금 그 멜론이라는 여자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딱 그 무솔리니가 나오던 시점에 멜로니 같은 여자가 나온 거 봐봐. 이탈리아도 그 무솔리니의 범죄에 대해서 그 극우들이 반성하지 않은 거야. 정말 100년 만에 돌아왔어. 일본이 물러나면서 100년 안에 돌아올 거라 그랬잖아. 뭐 70년 안에 돌아온다 그랬던가?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1대1로를 탈퇴한다는 그 이탈리아 총리 걔가 극우라며. 무솔리니 같은 지지자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지금 그들이 다시 돌아온 거야. 나치들이 돌아온 거야. 극우 전체주의자들이 지금 돌아왔고 우리나라에도 극우 전체주의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극우 전체주의는 있는 말이야.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은 없는 말이야. 근데 참 부끄러우면 국민 몫이야. 예. 자, 좌우지간. 그래서 그 히틀러의 명령을 이행한 책임을 인정한다. 나는 군수장관으로서 모든 정부의 명령을 하부 조직에 전달한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모든 지도부 인사는 히틀러로부터 받은 명령을 검증하고 판단해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그것이 강제에 의해 수행된 것이라도 말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히틀러의 범죄 행위도 포함해서 집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사가 일어난 마당에 그 누구도 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정권의 지도부는 분명 집단 책임을 열렬히 옹호하고 나섰을 것이다. 정권의 수장이 독일 국민과 세계 시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버린 이상 나에게 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책임자이고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잘못을 책임지는. 근데 이게 이제 이 괴링이라는 소위 그 괴링이라는 이 나쁜 놈이야. 근데 여러분 아주 비슷한 사진이 있어. 어떻게 얘네를 닮았다? 이거 아니구나. 이 책이구나. 와, 이 책 본 사람은 알 거야. 이거 누구 닮았는지. 자, 지금 이건 괴링이야. 방금 지금 책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괴링인데요. 여기 이 사람 봐봐. 보이나? 아이씨. 잠깐만. 너무 웃긴다. 이거 사진이 안 찍혀 왜? 웃기네. 가만히 있어보자. 내 전화기가 또 하나 어디 있었을 텐데. 야, 이거 사진이 안 찍히네. 잠깐 기다려봐. 내가 너무 골 때리는 인간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싼 카메라에 찍히는구나. 찍었어.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어빙이란 사람이야.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는 없었다. 히틀러가 명령을 내렸다라는 명령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홀로코스트는 없다라고 주장한 영국인 학자야. 너무 닮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잘 봐봐. 누구랑도 닮았다? 다시 잘 봐봐. 얘랑 누구랑도 닮았지. 관상은 있어. 관상은 있는 거야. 관상이라는 게 있어. 이 관상이 있어요. 예. 정말 닮았죠? 예, 관상은 과학이에요. 관상은 과학이에요. 이 괴링이나 이 어빙이나 이 사람이 2006년에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재판을 한 사람이야. 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 이놈이 누구냐 하면 이제 이 영국인 학자란 놈인데 이제 이게 이 옆에 있는 이 여자가 그 이제 독일인 학자야.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 책을 펴낸 거야. 영국 학자. 아니다. 미국 학자인가? 미국 학자인데 책을 펴낸 거야.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랬더니 근데 그 책이 영국에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거야. 그런데 그 번역된 책에서 자기를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라고 불렀다고 그러면서 이 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거야. 그래서 재판이 열린 거야. 그래서 이 재판에 수백만 달러가 들어갔대요. 수백만 파운드가 들어가는 재판을 한 거야. 그 출판사가. 근데 그 책은 2,800권밖에 안 팔렸는데 이 명예훼손 재판이 영국에서 열리는 바람에 이 여자가 그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 영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수인데 현직 교수가 이 재판을 한 거야.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스필버그가 돈을 댔다는 거야. 신들러 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돈을 좀 대고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을 치렀는데 그 출판사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을 감당한 거야. 근데 이놈이 이제 그 홀로코스트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어.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교수의 변호사들이 당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갖고 와라. 그래서 얘 논리대로 얘 주장을 깨버린 거야. 그래서 막 자기는 막 눈을 부릅뜨고 뭐 어쨌다 그러면서 막 그 나치들을 옹호했던 것.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눈을 부릅뜨고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이 책 속에는 상상이 들어갔다는 거다. 라는 거. 뭐 이러면서 이놈의 논리로 어빙의 논리로 그 이제 그 재판을 치른 거야. 그래서 아주 긴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 결국은 이겼다는 거예요. 이 여자 교수가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 법정에서 이거는 그 홀로코스트는 명백한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그 홀로코스트를 없다라고 주장한 어빙의 주장은 잘못됐고 이거를 이제 다 밝혀서 재판에서 여자 교수가 이겼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다시는 이와 같은 책이 영국에서 발행되지 못했대. 다시는 이와 같은 책이 영국에서 발행되지 못했다는 거야.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을 부정했다라는 책을 쓰면 책은 2,800권 팔렸는데 그 소송비가 수백만 파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출판사들이 그 소송 비용을 내야 되는 그 상황이 또 올 수 있다. 처음부터 목적은 그거였다는 거야. 그리고 이 어빙이라는 놈은 이 사건 이후로 엄청나게 인기를 얻어갖고 전 세계의 그 극우 네트워크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세계 여행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대. 이렇게 지난 100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이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세계가 무너진 게 이렇게 무너진 거야. 도덕과 정의가 무너지는 방식이 이렇게 무너졌던 거야.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나도 명예훼손으로 붙들려 간 거잖아. 사실을 말했다고.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대.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게 왜 명예훼손이야.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라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법이.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했는데 그게 왜 명예훼손법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해도 명예훼손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나 같은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방법인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었던 거야. 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학살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국가 권력의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이 나쁜 놈? 뭐 여순 사건 따로? 그 다음에 뭐 제주 사건 따로 막 이렇게 봤잖아. 광주 따로.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지금 다 하나, 관동 대지진부터 다 하나로 연결되는 100년 동안의 극우 네트워크들이 만들어낸 조직적 범죄였던 거야. 이걸 우리가 온 세계에 공유해. 지금 폴란드인들이 굉장히 러시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치 정권이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 나치 정권이 지금 러시아에 대한 분노로만 막 몰고 가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렇게 당하고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우리나라에서 내년 총선에 누가 이기고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의 세계를 지배해왔던 극우 이 네트워크의 존재를 온 세계의 유권자들이 똑바로 알고 그들을 우리에게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뭐야? 투표권이야.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 이 극우 네트워크들을 멸절시키는 거, 사라지게 하는 거, 심판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진짜 이 국제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국제뉴스를 보다가, 뭐 이런저런, 이게 지금 다 이 기억전쟁을 보게 된 것도 관동대지진 불렀다가 거기서 이걸 알게 된 거 아니야. 이걸 통해서 지금 전쟁 범죄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걸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이 또라이, 이 아줌마가, 이 창동 아줌마가, 지가 관심 있는 분야는 줄줄이 외우는데, 관심 없는 분야는 아무리 중요해도 못 본 척하고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로 하여금 엎어지게 하시고, 끝내게 해주고 멈추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세계 역사, 세계 정세, 경제, 이것만 공부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본질적인 문제를 보라고 하신 거였던 거지.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로덴나무 아래서 날 데려가세요 그러고 있었던 거야. 이게 다 연관된 이야기들이라는 거지. 아닌가? 내가 너무 확대 과장해서 그랬나? 좌우지간 누구누구랑 닮은 괴링의 사진을 한번 보고, 독일인들은 죄 없다, 히틀러를 믿었을 뿐이다. 9개월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나치 독일의 핵심 지도부였던 피고인들조차 잘 몰랐던 참혹한 전쟁 범죄 사실들이 알려졌다.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수용소의 참상이 동영상으로 보여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겉으론 태연한 척 점잔을 빼면서도 동요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끝끝내 책임을 히틀러에게 미루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들어보면 몰랐던 사실에 충격을 받고 흔들리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히틀러의 변호사였고 폴란드 총독을 지냈던 한스 프랑크는 재판 후반부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 악은 파멸을 부른다는 말로 히틀러를 비난했다. 반유대주의자의 주간지로 악명 높았던 돌격수의 발행인 율리우스 슈트라이어도 교수형을 당했는데 그 사람도 최후 진술에서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육군 원수로 독일 국방군의 최고 책임 장성인 비렐름 카이텔 역시 교수형을 당했는데 이 사람은 히틀러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으로 예스맨 소리를 들었지만 최후 진술에선 다시 그런 범죄 행위에 휘말려 드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했다. 나치 독일의 전시 강제 노동 정책을 입안하고 이끌었던 프리츠 자우켈 이 사람도 교수형 당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로 마음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의 우두머리 격인 헤르만 괴링조차도 처음에 기세 등등하던 모습과는 달리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 1946년 8월 31일 법정에서 최후 진술에선 집단 학살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로 학살 행위를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괴링은 곧 이렇게 말했다. 독일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히틀러를 믿고 그의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 있었던 독일인들은 전쟁 범죄에 관련된 사건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가 없다. 괴링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관련 자료는 뉘른베르크 재판소의 수석 검사였던 로버트 잭슨 기념관인 로버트 잭슨 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 이 뉘른베르크 재판정에 갔었나? 여기 우리가 독일 저머니에 갔을 때 거기에서 봤어요? 뉘른베르크 법정? 갔나 안 갔나 모르겠네. 우리가 뉘른베르크는 갔었는데 이 재판이 열렸던 법정은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안 갔었던 것 같아. 그지? 근데 어떤 법정을 갔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럼 그건 광주 재판정이었나?
안에 들어갔는데 그 방송이 안 됐던가? 그러니까 어느 그 뉘른베르크 법정에 들어갔는데 방송이 안 됐던 것 같아. 인터넷 방송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 여기 재판장에 갔었던 것 같아. 법정에인가 갔었어. 뉘른베르크 법정에. 그리고 그래서 그 무슨 자료를 봤는데 거기가 방송이 안 됐던 것 같아.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좌우지간 여기서 이 놈들이 독일인은 죄가 없다. 히틀러를 믿고 그랬다 이러면서 그렇게 끝까지 주장했다는? 기억나요?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그 영화에 그 증언했던 일본인들이 우리가 속아서 그랬다. 조선인들을 학살하는데 동원됐던 일본인들이 자기네들은 속아서 그랬지 자기네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본 일본인 청취자들이 너무 뻔뻔스럽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 원어로 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일본어를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굉장히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다.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일본에서 그러는 거나 이 괴링과 이 독일인들이 주장하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독일 그 AFD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 자기네들도 피해자다. 그래서 그 독일이 자기네들을 동유럽에서 쫓아내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을 받았다. 피해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독일의 나치들이 자기네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대요. 이 독일 법에 의해서 그들도 보호받고 있대. 그게 매뉴얼이 아니라 극우 네트워크에서 방법을 공유하고, 야, 이 새끼들이 집단적인 모임도 안 돼. 이놈들이 집단적인 모임도 안 돼요. 국제 모임을. 우리나라에서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놈들이 그 궤변의 논리를 퍼뜨리는 거야, 전 세계에. 그래서 광주에 대해서도 전두환이 학살 명령을 했던 명령서가 없기 때문에 전두환 책임이 아니란 논리가, 이게 그놈 우리나라 이 조선일보 논리가 아니야. 그 뉴라이트 꼴통 새끼들 논리가 아니라 극우 네트워크 논리인 거야. 부정론자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범죄를 부정하는 부정론자들인데, 이놈들이 범죄자들이 그런 논리를 만들고, 부자들이니까 법을 또 매수해서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뭐 소급 입법이라는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물타기 해온 거야. 야, 비밀리에 강에 뿌려진 11명의 유골. 뉘른베르크 재판은 45년 11월부터 재판이 열려서 46년 10월까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46년 10월 15일 피고인 24명 가운데 22명에게 선고가 내려졌다. 로버트 레이는 감옥에서 자살했고, 크루프는 몸이 아파 재판을 받지 못하다가 죽었다. 이들 22명의 피고 가운데 3명은 무죄로 풀려났고 1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교수형 12명, 종신형 3명, 징역 20년 2명, 징역 15년 1명, 10년 1명. 이 가운데 실제로 교수형이 집행된 피고는 모두 10명이었다. 전날 밤 몰래 숨겨둔 독극물 캡슐을 삼켜 자살한 헤르만 괴링, 그리고 행방불명된 상태라 궐석 재판을 받은 마르틴 보어만이라는 나치당 간부를 뺀 나머지 10명은 1946년 10월 16일 교수형으로 죽었다. 신분 세탁을 하고 어디선가 은신 중인 것으로 여겨졌던 보호만은 45년 5월 2일 베를린을 탈출하다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1972년에야 뒤늦게 드러났다. 전날까지 미군 경비병들이 농구 연습을 하던 교도소 체육관에 설치된 2대의 교수대에서 번갈아 처형이 이루어졌다.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서두르는 바람에 먼저 처형된 죄수가 밧줄 끝에 매달려 흔들거리고 있는데도 미군 한 명이 다음 죄수를 데리고 형장으로 들어섰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던 죄수도 있지만 몇몇 죄수는 나치식 인사로 지크 하일 승리 만세 또는 하일 히틀러를 외치고 죽었다. 도쿄 전범 재판으로 교수형 판결을 받은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일본인 A급 전범들이 48년 12월 23일 처형장에서 덴노 헤이카 반자이 천황 폐하 만세를 거듭 3번 외쳤던 것보다는 점잖았다고 말해야 될까?
자살한 괴링의 시신과 처형된 10명을 합쳐 모두 11명의 나치 주요 전범 시신들의 처리 방식은 소련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다. 소련은 시신들을 불태운 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없애야 한다고 했다. 왜냐,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이 나중에 성지가 되기 때문에. 땅에 묻혀서도 안 되고 전범들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적어도 2천만 명의 사망자를 내 독일에게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기에 다른 전승국들보다 적개심이 강했다. 처형된 나치 전범들은 관에 실린 채 뮌헨의 한 화장터로 옮겨졌고 가명으로 한꺼번에 태워졌다. 그리고는 비밀리에 뮌헨 가까운 이자르강의 콘벤츠 지류에 뿌려졌다. 유족에겐 유골은 빠진 채 유품만 전해졌다. 1948년 12월 23일 도조 히데키를 비롯해 도쿄 재판에서 처형된 7명의 죄수들도 화장된 뒤 유골은 비행기에 실려 도쿄만 근처 바다에 뿌려졌다. 독일과의 차이라면 일부 추종자들이 화장터에 남은 유골 부스러기들을 모아 몰래 보관하다가 몇 년 뒤에 유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독일인들은 전쟁 범죄 책임이 없을까? 니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주요 범죄자들을 처형했지만 독일 사람들은 어떤 길로 그 재판을 바라보았을까? 다음 주 그래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재판이 아무리 1946년 11월에 여론조사에서 6%만이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응답했다. 11월에 여론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면에는 지난달 나치 정권을 지지했던 독일인의 집단적 죄의식에서 풀려났다는 안도감이 깔려 있었다. 그렇다면 나치 정권을 지지했던 다수의 독일인들은 전쟁 범죄에 책임이 없을까? 이와 관련 다음 주 글에서 실존 철학 카를 야스퍼스의 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비롯해 독일인의 집단적 책임 문제를 다뤄보려 한다. 아울러 독일이 나치의 어두운 과거를 제대로 청산했는지 이른바 탈나치를 이루었는지의 문제도 독자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라는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 기자의 기사이고요. 이게 어디에 실렸냐 하면 프레시안. 정말 이 프레시안은 진짜 고급진 그 기사를 써. 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그 이제 신체적인 호르몬의 이상과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좀 아팠는데 이제 아프면서 도리어 우리 시어머니를 보내가지고 저로 하여금 거울 치료를 시키시고 정말 감사하자. 내가 지금 오늘 싸울 수 있음에 감사하자. 내가 사실 방송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진짜 많이 힘들어요. 혈압이 막 올라가고. 그런데 내가 오늘 죽지 않고 방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에게는 방송이 전투다. 방송이 투쟁이고 내게는 이 방송이 최고의 무기다. 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이제 놓지 않고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밝고 건강한 내용을 전해드리지는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가 광복절에 사실 지금 별이 안 보여요. 구름이 너무 많아서 별을 볼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뭐가 있다는 걸? 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절망했다. 너무 속상하다. 이러면서 정말 이 국민들의 탐욕이 너무나 치가 떨린다. 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바꿔야지. 예. 그러니까 바꿔야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을 바꾸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절망하고 죽는 방법도 있는데 최대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인간들처럼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무엇이 옳은지 외치고 죽자.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외치고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켜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준법을 해야 된다. 여기서 법이란 정의에 기반한 법,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헌법이 되겠죠. 우리는 헌법을 기준으로 싸워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무엇이 가야 할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죽는 순간, 우리의 목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주장을 외쳐야 된다. 그래서 공정과 준법으로 우리의 이 평화 민주주의의 투쟁의 길을 열심히 싸워 나가자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래놓고 내일 또 이렇게 좀 이 호르몬이 더 세게 작용하면 방송을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최대한 내가 이 호르몬의 그 공격을 이기고 수요일 밤에 방송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윤석열은 내가 볼 때 국힘당에 의해서 처벌될 거예요. 박근혜가 그 당에 의해서 제거됐듯이 윤석열은 국힘당의 손으로 제거될 겁니다. 민주당의 손으로는 제거를 못할 거고요. 그들의 손으로 제거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 검찰의 이 모든 이 한동훈 검찰들의 이 꼴값도 온전히 제거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자세는 뭐야?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야. 많은 사람, 내가 얘기 많이 했죠? 2차 대전 때 그 수용소에 있었던 미군들 중에 어느 한쪽은 80%가 살아남고 어느 한쪽은 80%가 죽었어. 80%가 죽은 쪽은 왜 죽었어? 이번 추수감사절에 석방된다. 크리스마스에 석방된다. 부활절에 석방된다. 라고 잘못 주장한 사람들 때문에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거야. 80%가 죽었다는 거야. 80%가 산 쪽은 언제 우리가 석방된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석방된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80%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빨리 윤석열이 고꾸라지는 걸 보고 싶다. 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우리 벌 받아야 돼. 우리 더 벌 받아야 돼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이, 저 윤석열을 찍은 자들의 탐욕과 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든 자들의 교만이 모두 처벌받아야 돼요. 죗값을 치러야 돼. 우리는 지금 30년형에 처해진 거야. 30년형에 처해져서 형을 살고 있는 거야. 형이 끝날 때까지 우리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오늘 슈베트라는 슈버트? 이 사람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고 그리고 새로 거듭나야 돼.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돼. 그 춘추전국 시대의 그 비극 속에서 중국의 철학자들이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연구했듯이 우리가 이 절망의 때에 별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가, 어떤 지구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윤석열 따위에게 지지 마시고 윤석열의 그 행동을 보면서 절망감에 죽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30년 뒤에 우리가 건설할 나라에 대해서, 재건할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면서 별을 보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말로 오늘 방송 마칠게요. 방송 볼만 하셨다라면 업을 부탁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업을 눌러주신 407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오면서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조금 이따 쉬는 시간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께도 쉬는 시간 시청하기로 후원해 주실 분들께도 미리 감사를 드리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묵묵히 후원해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경선이가 강한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워도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 힘없는 나도 같이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신 분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신 분이 진정한 후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가능하면 수요일 밤 9시 반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걱정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